with the COVID, with dealing with everything we have to do with, look, if we finally beat Medicare. I really don't know what he said at the end of that sentence. I don't think he knows what he said either. 얼마 전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 간 TV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방송이 라이브로 반영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악화 우려가 대두되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오르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11월 대선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지금 같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간다면 도널드 트럼프의 두 번째 대통령 임기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 금융시장은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정책들이 잠잠했던 인플레이션을 다시 깨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란 분석들이 여러 금융사를 통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트럼프의 대선 승리는 연준으로 하여금 5차례의 추가 금리 인상을 야기할 것이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9월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돌연 금리 인상으로의 통화정책 전환이 요구된다면 향후 금융시장 내 뜻밖의 불확실성으로 커다란 충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과연 미 대선 그리고 트럼프의 당선은 주식시장의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방송을 통해 저는 트럼프 대선 당선 시 예측 가능한 시황 변수는 무엇이 있는지 체크하면서 트럼프란 인물이 주식시장의 악재로서 거론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미 대선을 100일가량 앞둔 이 시점에 미 대선에 따른 시황 변수를 미리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 오늘도 리더의 스탁마켓 나우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리더 스탁 정예준입니다. 이번 주 스탁마켓 나우 시간에는 11월 미국 대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증시에 커다란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상황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서 실제로 당선이 될 경우 어떠한 상황들이 처해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 살펴보는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본 방송은 목차 크게 3가지로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트럼프의 대선 정책이 과연 어떻길래 악재라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는 이 정책의 영향이 주식시장에는 어떻게 미치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두 번째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시나리오와의 접목이라고 해서 제가 오래전서부터 제시해드렸던 정해진 미래라고 불리우는 미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자, 이 미래 시나리오로 가는 데 있어서 트럼프라는 사람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에 대한 부분을 접목시켜보는 시간을 세 번째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1부서부터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할 테니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첫 번째 시간은 트럼프의 대선 정책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대선 정책을 큰 틀로 요약을 해보게 되면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즉 자국 우선주의 정책입니다. 트럼프 1기 시절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 관세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4가지 항목이 나와져 있는데, 이 4가지 항목이 뭐냐면은 이번 바이든과의 TV 토론회를 하게 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된다라면은 이 4가지를 시행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1번하고 2번을 보시게 되면은 관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위에 있죠.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관세 10%를 부과한다. 그래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해외 상품에 대해서는 기본빵으로 10% 관세를 붙이겠다라는 거고, 특히나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를 60%까지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번, 2번이에요. 자, 그럼 왜 이런 관세 정책이 얘기가 나오는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옛날서부터 많이 했었던 이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계 시장에서 생산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중국이죠.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딱지가 붙어져 있는 많은 공산품들이 세계 각지로 수출이 되고 그 중에서 미국이 굉장히 많이 또 소비를 해줍니다. 그래서 세계의 소비 시장 역할을 하는 게 미국이고 세계의 제조, 생산 역할을 하는 것이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바다를 건너서 미국으로 들어가고 미국은 이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달러를 넣어주게 되면서 세계의 경제 사이클이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는가? 미국이 막대한 무역 적자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X-M이잖아요. X-M. 경상수지를 계산을 할 때. 그래서 요게 수출이고 요게 수입입니다. 중국 같은 나라는 X가 커요. 수출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 X-M을 봤었을 때 X값이 압도적으로 크고 수입량은 적으니까는 이게 0보다 큽니다. 플러스가 난단 말이에요. 흑자의 경상수지를 내게 되는데 중국이 이런 흑자의 경상수지를 내는 만큼 반대편에서 소비를 해주는 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이 많죠.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한 수입이 크고 미국에서 나가는 물건의 수출량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X-M이 0보다 작은 적자 상태를 기록하게 되고 심지어 이 X의 양이 많이 적고 M의 양이 많이 커진다 하게 되면 이 적자의 규모가 커집니다. 그래서 미국은 만성적으로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이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마음에 들지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제가 나이키라는 브랜드로 많이 설명을 해드리죠. 나이키라는 브랜드는 미국 겁니다. 미국의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중국이 받아서 생산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은 나이키 때문에 일거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 팔아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의 기업이 너네한테 일거리를 줬다. 그래서 니네가 이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일거리가 생기는 거고 그거를 우리나라한테 팔아서 달러를 버는 거다. 즉 미국 덕분에 니네는 먹고 사는 거다. 이 논리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니네가 우리의 달러를 다 뺏어가고 있다. 나는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관세를 부과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만큼을 상쇄시키겠다. 이게 바로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Make America Great Again,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른 관세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맨 위에다가 올려놓고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정책에 대한 배경이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은 트럼프가 왜 이런 정책을 단행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관세를 크게 부각해서 우리 때문에 돈을 벌고 있는 이 다른 나라들, 이 타국의 이익분을 없애버려라, 상쇄시켜라. 자국 우선주의, 우리가 더 중요하다. 이거죠. 우리의 이득분을 다른 나라가 뺏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상쇄시키기 위해 관세 부과 정책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른 정책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다른 정책 네 번째 거 먼저 볼게요. 네 번째 거 먼저 보면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이민자 추방을 단행하겠다. 이것도 Make America Great Again, 자국 우선주의 정책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민자 관련해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나라가 이 멕시코예요. 여기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 위에가 미국이고 요 밑에가 멕시코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형적으로 서로 붙어 있죠.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의 이 경제력에 대한 파워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멕시코라는 나라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와 미국이란 나라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1시간에 일을 해서 뭐 10,000원을 벌 수 있다. 잘 사는 나라니까 임금이 높단 말이에요. 자, 근데 멕시코에서 똑같은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5,000원밖에 안 준다. 근데 지형적으로 딱 붙어 있어요.
좀만 가서 여기서 일을 하면은 1시간에 10,000원을 벌 수 있는데 여기서 일을 하게 되면은 멕시코에서 일을 하게 되게 되면은 1시간에 5,000원밖에 못 번다. 자, 이런 환경에 처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조금만 가서 10,000원을 벌 수 있는 미국으로 싹 다 넘어가려고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오래전서부터 굉장히 심해 왔어요. 그래서 멕시코 국민들이 이 미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굉장히 많이 일어나 온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내에 멕시코를 비롯한 남미 출생의 국민들이 대거 유입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들이 일자리를 빼앗아 버리니까. 요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우리나라로 생각했었을 때 그 중국인 근로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식당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보시게 되면은 중국인들이 서빙을 하는 식당 이런 거를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왜 우리나라까지 와서 일을 하느냐. 중국에서 일을 했었을 때 벌어들이는 돈과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일을 했었을 때 벌어들이는 돈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리적으로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들어옴에 따라 우리나라 한국의 아주머니들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빼앗기게 되겠죠. 그리고 중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분들이 임금이 상대적으로 싸니까.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대거 유입을 한다. 중국인 아주머니들이 대거 유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임금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운그레이드가 되게 됩니다. 평균치가 하향된다고요. 그래서 일자리도 뺏기고 저임금의 근로자가 많이 유입됨에 따라 임금의 평균치도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처하게 되게 되죠. 그래서 자국민 입장에서는 이 이민자들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게 됩니다. 그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상당히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Make America Great Again, 우리 자국민을 위한 정책을 하겠다. 그래서 이민자들을 싹 다 추방시켜서 내보내겠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아주머니가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저임금, 저질의 노동력이 휩쓸려 나가게 됨에 따라 임금이 상승해질 수 있는 효과도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국민에게 일자리를 돌려주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이민자 추방 정책이 제시가 되고 있는 거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트럼프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 텍세이션, 조세 제도인데 세금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법인세 그리고 개인의 소득세 이런 것들을 혁신적으로 감면을 하거나 특수한 경우에는 폐지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3번 내용이죠. 그래서 감세한을 연장하고 소득세는 내리거나 폐지를 한다라는 건데 미국은 2015년도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법인세를 점진적으로 내리고 있는 추세 속에 있습니다. 자, 아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주요국의 법인세율 추이가 확인되는데 미국은 원래 세율이 높았어요. 법인세율이 거의 40%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세계 1장의 지위를 갖고 있는 나라로서 굉장히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해요. 부강한 나라일수록 그 부강한 나라 속에 있는 인력들이 훌륭하겠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나온 그런 이제 고급 인력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 인력 채용을 할 수 있는 환경들, 그리고 뭐 과학, 기술 이런 거에 대한 인프라, 교통 뭐 등등등 이런 기본적인 인적 인프라 그리고 뭐 환경적 인프라가 훌륭하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에서 일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풍부합니다. 그러니 그만큼 높은 세율을 제시한다라고 하면서 높은 법인세를 제공을 했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 세율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크게 내리고 있는 추세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5.77%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인세율이 굉장히 크게 하락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율이 24.2에서 지금 27.5로 이렇게 올라가져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재미난 게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이 법인세율이 역전되어져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27.5로 확인이 되고 미국은 25.7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아닌 제3국에 해당되는 기업이 한국 혹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택해서 들어오려고 한다고 할 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이라고 칩시다. 베트남 기업이 있는데 미국에서 일을 해도 되고 한국에서 일을 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디를 택할까라고 생각해 보는데 미국은 인프라가 한국보다 좋아. 근데 세율이 25.7만 가져간대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인프라가 안 좋은데 세율은 27.5까지 가져간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제3국 입장에서는 미국이란 나라를 택해서 저기서 장사를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법인세율의 이 차이가 글로벌 기업으로 하여금 자국의 그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자국 내에 글로벌 기업들을 많이 유치시킬 수 있는 배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 있는 기업들 그리고 기술력이 좋은 글로벌 기업들을 가능하면은 미국에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게 미국의 전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내려서 미국을 부국하게 해줄 수 있는 기업들을 많이 데려오겠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의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미국에서 일하라. 우리가 세율 화끈하게 내려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리쇼어링 정책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해외에 나가 있는 법인들 미국으로 다 돌아오라고.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 일을 하라. 세금 깎아줄게. 이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Make America Great Again.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세율을 극단적으로 낮추게 되면은 단점이 하나 생겨요. 페널티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은 재정이 빵꾸나게 됩니다. 정부가 세금을 걷는 이유가 이 국가의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세율을 감소시켜가지고 기업들에게 뜯어내는 돈이 적어지게 되면은 즉 세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세수 확보가 부족해지게 된다는 거죠. 나라가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세수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게 떨어지게 되면은 정부가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감소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멍난 부분을 부족분을 채워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의 입장에선 그겁니다. 이 부족한 세수는 적자 재정 확대로 보완하겠다. 그러니까 나라가 돈을 찍어내겠다라는 거죠. 연준한테 빌리면 된다. 중앙은행부터 돈을 빌려서 이거 가지고 내려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즉 국가 부채를 증대시켜도 상관없으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연준하고 얘기해서 미국 정부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는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서 해라. 나만 믿어라.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세금 정책, 세율 정책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세 가지 트럼프의 핵심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관세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민 정책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소득세, 법인세의 세율 인하.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서부터 이 세 가지 정책들이 주식시장하고는 어떻게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방송의 두 번째 시간은 바로 트럼프 정책의 영향력과 주식시장 간의 이제 상관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세, 이민 정책, 그리고 세율 정책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인플레이션, 재상승을 유발한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대선에서 당선이 될 경우에는 잠잠했었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오게 될 거다라는 전망이 계속 제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관세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Inflation by Tariff Policy, 관세 정책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라고 제목을 지어놨는데, 자, 중국 입장을 한번 봐볼게요. 세계 생산자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바라봤었을 때 이렇게 물건을 하나 만들어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물건을 찍어냈어요. 그리고 이게 가치로 따졌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000위안 정도의 가치를 가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수출을 통해서 미국 같은 나라로 이제 넘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미국으로 넘어갈 때 1차적으로 운송료가 붙습니다. 만약에 바닷길을 이용한다 하면 이 배에다가 이 물건을 실어요. 그리고 이걸 미국 현지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로 가는 이 운송료, 예를 들어서 한 10%가 든다고 했었을 때 이 1000위안짜리 상품이 운송료까지 합쳐지게 되면 이제 1100위안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운송료라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니까. 자, 여기에다가 이제 관세를 계산해야 됩니다. 아까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이야기하기로 관세를 중국 같은 경우에는 60%까지 부과시키겠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본래 금액 1000위안의 60%인 600위안이 더 붙게 되는 겁니다. 가격에. 그래서 이게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었을 때 이 미국의 상점에서 이 물건이 얼마에 팔리느냐? 1700위안으로 팔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최초의 가격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을 때 가격을 보시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운송료와 관세가 플러스가 돼서 한 70%가량 가격이 올라가져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게 되죠. 관세가 없었더라면은 운송료까지만 해서 1100위안에서 가격이 형성됐을 텐데 관세가 붙어버리니까 이 가격이 1700위안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즉 상품 가격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죠. 그래서 이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바라봐도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데 이것만 보면은 너무 1차원적이고 좀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환율을 한번 또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달러 대 6위안 수준의 환율이 세팅이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1700위안짜리 물건이 미국에서 팔릴 때 이거를 미국의 달러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283.3달러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환율이 올라가게 되게 되면은 환율이 상승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달러 대 7위안을 대입한다 하게 되면은 이 1700위안이라는 이 상품의 가치가 달러로 환산했었을 때 242.8달러로 가치가 떨어지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중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똑같은 물건을 팔게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달러로 환산된 금액 가치가 283에서 242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1700위안으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미국 현지에서 경쟁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중국 현지에서 팔 것 같으면은 1000위안이면 팔 수 있었던 상품인데 이게 관세가 붙어서 1700위안에 팔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이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낸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미국에서 이걸 만약에 1500위안이라는 가치로 물건을 팔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더 싸죠. 그 중국이란 나라가 가치를 갖는 이유가 노동력이 싸기 때문에 물건을 싸게 만들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운송료를 붙여서 팔아도 미국 현지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쌌기 때문에 이게 경쟁력을 갖고 있었던 건데 관세를 부과시켜서 가격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미국의 비싼 노동력을 들여서 물건을 만든다고 해도 그래서 1500위안으로 물건을 만들 수 있다고 해도 이게 1700위안보다는 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노동력을
비싸게 들여서 물건을 만들어내도 이게 더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똑같은 시장에서 경쟁을 한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입장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딱지가 붙어져 있는 운동화가 있는데 그게 더 비싸고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딱지가 붙어져 있는 운동화가 있는데 그게 더 싸. 품질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더 좋은데 가격은 이게 더 싸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메이드 인 차이나 딱지가 붙어져 있는 운동화를 선택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럼 이건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중국 브랜드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겁니다. 미국의 현지에서도 망하게 되겠죠. 심지어 어떻게 물건이 팔린다고 해도 팔리는 달러 환산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미국의 이런 정책들이 중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죽으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하고 중국이 이 경제를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뭐 전시경제 역학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요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은 가격 경쟁력이 급감하게 되는 상황을 중국이 맞이하게 되는 거고 환율 효과에 따라서 수익이 감소될 수 있는 부분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운송료를 10%로 지금 제가 한정을 해놨는데 만약에 이 운송료가 비싸지게 된다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1,700 위안이라는 이 상품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운송료가 올라감에 따라. 그렇죠? 그럼 비용이 더 부담이 되게 되겠죠. 자,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지금 현재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지금 그 수에즈 운하가 막혀 있다고 하죠. 후티 반군이 홍해 지역을 장악을 하고 있어가지고 수에즈 운하를 통할 수 있는 길이 지금 제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유럽에다가 판매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원래 이 운하를 통해서 넘어가면 됐었었는데 이 운하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니까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을 넘어서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백길이 한참 더 길어지게 되죠. 더 위험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해상 운임비가 6배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미 지역에 있는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에는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운하길이 또 막혀 있다고 하죠. 수로에 물이 차 있어야 되는데 가뭄 때문에 물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배가 지나갈 수 없을 지경으로 변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미와 남미 사이에 있는 게 딱 그 운하인데 그 길을 바닷길로 통과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또 돌아가려고 하게 되면 이제 남미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해상 운임비가 상당히 크게 올라가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운임 상승에 의한 비용 부담도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송료에 대한 상승도 안 그래도 버거운데 관세까지 부과시키면은 가격 경쟁력이 급감되게 되고 이 비용이 상승하는 효과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유발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관세 정책이 도입이 되게 될 경우 잠잠했었던 인플레이션이 재자극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민 정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민 정책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화폐 가치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 이 그래프가 뭐냐면은 미국의 달러와 멕시코의 페소 화폐 가치를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것은 페소 가치가 상승하는 거고 이게 떨어지는 거는 페소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두고 페소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코비드 19 2020년도 3월경 요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전까지는 달러를 기준으로 본 멕시코 페소 가치가 상승하는 무드였는데 자,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달러를 기준으로 본 멕시코의 페소 가치가 계속
떨어져 내려오고 있는 상태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민을 유발하는 이유예요. 지형적으로 멕시코와 미국이 붙어 있는데 페소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했었을 때 멕시코의 페소로 돈을 받으면은 가치가 떨어지는 돈을 받으니까 얼마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멕시코에서 똑같은 일을 할 바에는 미국에 가서 일을 하겠다. 요런 배경하에 멕시코로부터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이민자 유입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이민 정책이 이 화폐 가치하고 관련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은 다른 한편으로 보았을 때 인플레이션이 자극받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새우깡 한 봉지가 있다고 했었을 때 이거를 1,000원만 내면은 먹을 수 있었던 게 물가가 올라서 이게 2,000원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떤 개념이냐? 원래는 1,000원만 내면은 새우깡 한 봉지를 먹을 수 있었었는데 이제는 2,000원을 내야지만 똑같은 새우깡 한 봉지를 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화폐를 2배를 내야 된다는 거죠. 이 뜻은 뭐냐?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돈을 더 많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은 다른 한편으로 보았을 때 화폐 가치 하락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페소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뜻은 그만큼 멕시코에는 인플레이션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요게 잡히셨으면은 요 개념을 딱 잡아놓은 상태에서 트럼프의 이 이민 정책이 등장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비드 19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빚을 쓰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처해지게 됐고 멕시코는 이렇게 책임질 수 없는 빚을 많이 끌어안고 정책을 진행하다가 지금은 불황 경기에 빠져버려 가지고 자국의 화폐 가치가 지금 하염없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무대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게 낫겠다 하면서 저임금 근로노동 생활을 하는 멕시코인들이 이제 미국으로 진출을 무지막지하게 해놨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의 상황인데, 자, 여기서 이민자를 대거 퇴출하는 정책을 하게 된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자리를 잃고 멕시코의 경제 상황은 더 낙후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멕시코의 페소 가치는 더 떨어지게 되면서 그 나라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이 더 세게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화폐 가치 하락 이꼴 인플레이션이니까. 자, 그럼 미국에서는 또 어떻게 되느냐? 미국에서는 이민자를 퇴출을 시키고 가면 현지 근로자를 안 치자. 그러니까 미국의 자국민을 안 치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 멕시칸들에게 줬었던 이 저임금이 이제는 올라가야 됩니다. 아까 식당으로 이야기했죠. 중국인 아주머니한테는 싸게 임금을 쳐줬었는데 이제 한국인 아주머니들을 모셔서 식당을 운영해야 된다. 그러면은 최저임금 맞춰줘야죠. 그죠? 그러면은 가게 입장에서는 그만큼 근로노동비를 더 써야 됩니다. 임금이 올라가는 만큼 비용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거기서도 임금 상승에 대한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기업인 입장에서는 비용 상승 압력이 또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곧 또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이민 정책들이 멕시코로 하여금 화폐 가치를 하락시키게 하면서 인플레이션 유발을 진행시키게 하게 되고 미국 현지 입장에서는 기업 혹은 가게 입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 입장에서 비용 상승 압력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제 식당의 물건 가격을 높여야 됩니다. 음식 가격을 높여서 팔아야 돼요. 임금이 올라가는 만큼. 이게 트럼프의 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정책적 효과, 경제적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첨언을 하게 되면은 멕시코의 페소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해드렸죠. 그래서 이 멕시코의 페소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멕시코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지금 인상시켜 놓은 상태인데 어디까지 올라가져 있느냐? 바로 11%까지 두 자릿수의 인상이 진행이 되어져 있어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지금 뭐 5.5까지 올려놓은 상태이죠. 이만큼 올려놓은 상태에서도 미국의 달러 화폐 가치가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멕시코 페소가 경쟁력이 없어. 그래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게 하려면은,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을 미국으로 하게 하지 않고 멕시코 현지로 붙잡아 두려면은 금리를 많이 줘서 붙잡아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보다 거의 2배 수준의 기준금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그러면 이런 무지막지한 고금리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빚을 잔뜩 져놨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근데 이 빚에 대한 이자 부담이 더럽게 높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낮추자니 어떻게 돼? 화폐 가치가 더 떨어져. 인플레이션이 다시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또 금리를 또 올려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내리자니 또 상승시켜야 되는 압력이 생기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올려놓기만 올려놓고 내려올 수가 없게 되어져 있어요. 내려오려고 치면은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터져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이런 이민 정책이 인플레이션 문제에 따른 이런 딜레마 상황에 노출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지금 지속시키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발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미국 현지에서도 인플레이션 문제, 그리고 멕시코 같은 주변 국가 입장에서도 인플레이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무대에 진입이 되어져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은 이제 이민 정책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 확인을 했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텍스에 대한 부분을 넘어가도록 할 텐데, 자, 법인세를 감소시켜 줌으로 인해서 또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손익계산서의 뒷부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그 기업들이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그 손익계산서에다가 이렇게 적게 내게 되죠. 거기서 이제 맨 뒷부분이 요 3가지 항목인데, 회사가 벌어들이는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이제 남는 거, 최종적으로 남는 거를 이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다가 세금을 까고 최종적으로 남는 순이익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단기 순이익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거를 많이 남겨야 돼요. 이게 레비뉴입니다. 레비뉴. 순수익. 그리고 순수익이 계산되기 직전에 상계되는 게 법인세입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깎아주면은 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폭이 이제 작아지게 되는 거죠. 세금을 적게 내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그러면은 순이익이 많이 남겨 먹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순이익이 발생되게 되었을 때 기업들은 이것을 가지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내려주거나 혹은 회사에 사내 유보를 시켜서 사내 유보금을 재투자하게 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이제 이게 돌아가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상황이 이제 초래되게 되느냐? 법인세를 미국이 깎아주게 되게 되면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어때요? 순이익을 많이 남겨 먹을 수가 있죠. 순이익을 많이 남겨 먹을 수 있는 만큼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캐파도 커지게 됩니다. 이게 기업들로 하여금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4차 산업의 미래로 전환이 필요한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시대에 봉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불경기 시대에도 뭐 AI 산업에다가 뭐 투자를 얼마를 할 거네, 우리나라 뭐 반도체에다가 뭐 돈을 얼마를 지원을 해줘야 되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스페이스X 프로젝트에서 뭐 화성 갈 거라고 하고 하는 이야기. 경기는 일단 둘째, 셋째로 두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멈출 수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실정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긍정적인 평가, 그런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애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되면서 신저가를 경신하면서 떨어지는 종목들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공존하고 있는 시대에 되어져 있죠. 그런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에서
크게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인세를 많이 깎아주면 깎아줄수록 이거를 많이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럴 수 있는 환경을 찾아서 기업인들이 미국을 찾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다시 정리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술 개발, R&D, 사내에 유보시키는 이 재투자 자금을 극단적으로 올려서 R&D 투자에 올인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이 미국 같은 곳에 세계 각국의 기술 기업들이 몰리게 된다라는 점.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이제 요 다음 내용. 요게 이제 중요해요. 자, 미국이 이런 정책을 함에 따라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까 세수 확보가 부족해진다고 했었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 적자 재정을 단행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게 정부가 빚을 확대하는 겁니다. 자, 빚을 확대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신용이 떨어지게 돼요.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일반 개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개인이 카드 빚을 계속 늘려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빚을 쓰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은행이 뭐 대출을 해줄 때 신용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당신 지금 수익이 매달 300만 원밖에 없는데 카드 빚이 매달 400만 원씩 나오고 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우리가 대출을 해주기가 힘들 것 같다 하면서 신용 등급이 떨어져 있는 저신용자로 평가를 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빚이 커지면 커질수록 신용이 하락하게 되는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개인의 입장이라면은 정부 차원에서도 똑같아요. 정부가 적자 재정을 계속 단행을 해서 빚의 규모를 계속 키워나간다 하면은 국가적인 차원의 신용 하락 위험이 생기게 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해가 되셨으면은 이게 왜 인플레이션하고 연결이 되는지만 이제 이어보시면 돼. 이런 식으로 재정을 확대해서 빚의 규모를 늘려나가고 이에 따라서 신용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나라의 신용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곧 그 나라의 화폐 가치도 떨어진다라는 개념입니다. 믿을 수 없는 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이 이렇게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빚을 져서 한국의 신용 등급이 떨어진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한국의 원화 가치도 같이 동반 하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화폐 가치 하락은 곧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제가 사전에 설명해드렸죠. 그래서 이런 배경이 인플레이션을 또 유발을 하게 돼요. 이것도 너무 오바센스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 작년도에 있었었잖아요. 너무 또 오래된 이야기여서 기억을 안 난다 하실 수가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은 미국의 신용등급이 부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미 발생을 했었었죠. 그래서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상황이 목격이 됐었어요, 실제로. 근데 여기다가 또 적자 재정을 이어나간다, 규모를 늘려나간다 하면은 또 한 번의 신용등급 강등 위험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셨으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단계만 더 가볼게요. 자, 미국이 그러면은 자국의 신용등급이 하락되고 자국의 화폐인 달러 가치가 하락되게 되는 상황을 과연 아무런 대비책 없이 이 환경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인가? 여기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이 세수가 부족한 것을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적자 재정을 단행시키려고 하는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그 배경이 바로 요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전에 요 설명을 해드렸죠. R&D 투자에 올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미국으로 세계 각국의 기술 기업이 몰린다고. 이 설명을 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유망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라고 칩시다. 삼성전자의 뭐 HBM 기술이 뭐 유망하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야, 안 되겠다. 한국에서 장사하는 것보다 미국으로 가는 게 낫겠다
하면서 우리 미국으로 이사 갈게 라고 해버리면은 대한민국에서 시총 제일 큰 기업이 우리나라를 떠나고 미국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자국의 국부 유출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똑같이 해줄게, 법인세 내려줄게, 재정 지원해줄게 라고 하면서 미국이 가는 길을 따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거꾸로 가버리면 어떻게 해? 우리는 세율을 계속 높여간다. 우리는 지금 적자 재정이다. 그래서 적자 재정을 막기 위해 우리는 오히려 세금을 더 거둘 거다. 이러면은 그렇죠. 우리나라의 기술 기업들이 한국 안 되겠다. 장사 못 해 먹겠다. 다 떠나자. 미국으로 가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 한국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적자 재정을 단행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스텝을 걷는 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따라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은 여기로 다 몰려버리니까. 이해되시나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선 자신감 있게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세계 1장 기업이고 기축통화의 지위를 갖고 있는 나라이다. 그래서 인플레가 유발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제한적으로 유발될 거다. 근데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쫓아올려다가 가랭이가 다 찢어질 거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다른 나라가 먼저 죽을 거니까 상관없다고. 어차피 신용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거든요. 미국이란 나라보다 더 신용 위험이 더 빨리 생기는 나라가 생기면은 미국이 한 칸 신용 등급이 하락될 때 한국 같은 나라가 막 3칸, 4칸씩 떨어진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국의 신용 등급은 한국 대비 올라가지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시경제 역학 이야기하면서 물 웅덩이 그려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드렸죠. 다 같이 한번 죽어보자. 웅덩이 파놓고 180까지 물 올려보자. 우리는 어차피 키가 2m이니까 생존할 수 있다. 하지만 180이 안 되는 애들은 죽는 거라고. 그래서 물의 수위가 올라가도 우리가 죽기 전에 다른 나라가 먼저 죽을 거니까 상관없다. 치킨 게임 땡겨버리자 하면서 불편한 상황을 다 같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대의 경제적 배경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베이스로 보았을 때 지금 미국이 법인세를 감면시키면서 적자 재정을 단행하려고 하는 그 배경이, 그 자신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이거죠. 미국이 신용등급 하락을 유발하고 인플레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을 때 미국의 신용과 미국의 화폐인 달러 가치가 하락하기 전에 다른 나라의 신용과 다른 나라의 화폐 가치가 더 빨리 떨어지게 된다. 왜?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신용등급 하락과 인플레가 유발된다는 것은 미국의 달러보다 다른 나라의 화폐가 더 빨리 인플레이션을 때려 맞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런 세율 정책이 궁극적으로 미국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인플레이션 유발을 더 세게 올릴 수 있는 상황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도 지금 재정 적자를 확대시키는 무대로 가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번에 대선, 세계 각국의 대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대선에서 나오는 후보자들, 그리고 뭐 총선에서 나오는 의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정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보게 되면은 다 하나같이 포퓰리즘, 국가의 재정을 확대시키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미국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상태이고 그 무대 속에서 신용 하락 위험과 인플레 유발 위험, 즉 화폐 가치 하락 위험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지금 1,400원 넘네 만에 계속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가 하는 이 정책들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배경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되면은 어떻게 되죠? 통화 정책에 차질이 생기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하면서 증시를 지금 땡겨 올려놓은 상태인데
금리 인하를 하기로 약속한 그 시간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가 계속 상존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금리 인하 정책으로 쉽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골드만삭스에서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증시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반응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인하를 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금리, 그러니까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었던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 버리게 되게 되면서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기대치가 또 무너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은 궁극적으로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던 전시경제 역학구조의 시황 환경하고도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3부로 넘어가서 오늘 방송 이제 정리를 한번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이제 마지막 시간은 미래 시나리오와의 접목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던 이 전시경제 역학구조로서 상황을 해석을 많이 해드렸는데 요거를 기본 베이스로 두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을 때를 접목시켜서 보게 되면은 그쵸, 역시나 정해져 있는 미래 상황으로 향해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방금 2부 시간에 해드렸던 이야기가 딱 그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형 불황, 이 상황이 계속되게 됩니다. 화폐 가치 하락, 그리고 뭐 해운 운임 상승 이런 거에 의해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계속이 되고 그래서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판단했었던 상황이 꼬여버리죠.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뭐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 하면 고금리가 계속 지속이 되게 됩니다. 가면은 빚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수요가 또 침체되게 되죠. 그래서 불황 경제. 그래서 불황은 불황인데 디플레이션형 불황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불황 상황. 그리고 인플레이션형 불황은 참 심각한 게 해결책이 딱히 없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 화면 가서 제가 예전에 해드렸던 이야기를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이전 영상에서 제가 뭐 요런 영상, 뭐 요런 영상, 뭐 요 영상에서도 공통적으로 했었던 이야기가 인플레이셔너리 리세션, 인플레이션형 불황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을 자극하게 될 신세계 질서, 세계 경제가 조각조각이 나게 되면서 공급망에 대한 교란 이런 게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또 물가를 잡겠다고 고금리를 지속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에 따른 불황 경제가 또 찾아오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 영상의 주요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오래전에 어쩌면 연준은 처음부터 불황을 계획했는지 모르겠다.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희망 고문만 해놓고 가만히 보게 되면은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자꾸 고금리를 지속하게 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6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2024년도에는 6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작년 11월에 해놨습니다. 근데 막상 24년도가 되니까는 금리 인하 횟수가 올해 한 번밖에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그 한 번도 9월일지 11월일지 12월일지 모르겠다라고 계속 하고 있죠. 금리 인하에 대한 타이밍을 계속 뒤로 밀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물가는 2%가 타겟팅이라고 하는데 그 2% 물가 타겟팅이 계속 도달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금리 인하가 애초에 생각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24년 정해진 미래라고 하면서 이 멤버십 전용 영상에서 이 더 이코노미스트의 요 표지 해석해드렸는데 여기서도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형 불황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 요거에 대한 설명이었죠.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문제, 이상기후에 의한 문제 이런 것들이 공급 차단에 따른 비용 인플레를 자극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고금리를 지속하게 된다. 그러는 시간 동안 경기가 침체되게 되는 시간이 찾아오게 되고 그 이야기들이 다 이전 영상에서 오래전서부터 계속 들여왔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런 관점의 시황은 21년도서부터 이미 제가 그려드렸던 내용입니다.
그거를 제가 오랜만에 다시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이 주식시장의 사이클을 금리 정책에 맞춰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21년도 연말서부터 지수가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뭐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이때서부터 하락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쭉 떨어졌었을 때 뭐 때문에 떨어졌냐고 했냐면은 물가 때문에 물가가 너무 높아서 금리를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런 식으로 막 올려버렸다. 그래서 고금리 때문에 물가 때문에 이 지경 이 꼬라지가 된 거야 라고 하면서 장기적으로 주가지수가 하락했었던 상황을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3년도 1월 23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장이 연출이 됐는데, 그 반등장이 연출되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이제 금리가 피크를 찍었다. 이제 물가가 피크를 찍었다. 그래서 좀만 더 참으면은 이제 금리는 내려갈 거다. 그리고 물가도 목표치인 2%에 달성이 될 거다. 그러면은 이제 끝나는 거라고. 그게 소프트 랜딩, 연착륙이다. 라고 하면서 경기 침체는 최소화시키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이거는 좋은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배경으로 올라간 게 된 게 바로 23년도 1월서부터 지금까지의 요 반등 사이클입니다. 그죠? 그래서 23년도 1월서부터 8월 달까지 한번 천천히 올라가다가 여기서 한번 피크 치고 갑자기 훅 떨어졌었는데 23년도 11월 달에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하면서 24년도가 되면은 6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을 거다. 이제 다 왔다. 라고 하면서 그 기대감으로 지수를 지금까지 쭉 땡겨냈는데, 재미난 거는 금리 인하가 6번 있을 거라고 했는데 한 번도 지금 이행이 되지 않고 있죠. 근데도 뭐 쌩까고 주가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황적 명분은 이거예요. 금리만 잡히면 되니까 좀만 참아라. 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그 희망, 그 호프에 의해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요새 이 폴리이코노미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폴리틱스랑 이코노미를 합쳐서 경제와 정치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이 경제에 영향을 주는 상황에 대한 용어가 돼버렸는데, 이 용어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 금리만 잡히면은 된다고 하면서 이거를 땡겨냈는데,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이제 다가왔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정치적인 이슈가 생기면서 과연 우리가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생기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물가가 또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하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폴리 이코노믹스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보면은 요겁니다. 24년 하반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그 예정 시기와 미국 대선 일정이 겹쳐버린다고요. 그래서 지금 2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하지도 않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만 가지고 증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빠이 땡겨낸 상태인데, 폴리코노미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정치 때문에 경제가 영향을 받는 상황이 등장하고 있다. 즉, 트럼프 때문에 혹은 정치 때문에 뭐 전쟁 때문에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식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기대치는 또 물거품이 되는 거죠. 2년을 끌고 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대선이나 뭐 트럼프나 이런 거에 의해서 다시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앞전에서 이야기했었던 미래 시나리오, 하지도 못할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가스라이팅만 해놓고 증시는 빅테크 중심으로 버블을 올려놓은 상태인데, 막상 약속했었던 시간 안에 금리 인하로의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질 못하게 되면은 그것이 증시를 또 무너뜨리게 하는 요인으로서 핑계거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고금리를 지속시키면서
그 물 웅덩이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80까지 물의 수위를 올려놓고 이 180의 물의 수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애초의 목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 고금리를 지속을 하고 있다가 이제는 내려갈 것 같아요라는 시간을 다가왔는데 이거를 바톤을 딱 정치로 넘겨버리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참고 있죠. 180의 수위에서 뻐끔뻐끔 거리면서 좀만 참으면 이제 이게 내려갈 거다 하고 있는데 내리기로 약속했던 시간에 미안하지만 못 내려갈 것 같아. 트럼프 때문에, 정치 때문에. 이래 버리면은 보릿고개를 넘어가지 못하고 보릿고개만 넘어가면은 이제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참아야 된다라는 상황을 주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못 참고 무너지게 되게 되면은 또 부도 파산, 신용 위험 또 생겨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위험을 느껴야 됩니다. 맨날 오르고 있는 증시에 대해서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은 뭐 이제 다 사라진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제가 오래전에 그려드렸던 시황 관점, 시나리오 관점에서 벗어난 내용이 없어요. 물론 주가 지수의 상황은 이렇게까지 오버슈팅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주가 지수 상황은 제외하고 시황적 상황, 베이스만 살펴보게 되면은 상황적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폴리코노미 리스크라는 이름으로 트럼프가 공약을 실천하려면은 금리를 5번 올려야 된다라는 골드만삭스 예측 나오고 있고, 로스차일드의 CIO로 앉아 있는 사람은 트럼프가 이기게 되면은 미국의 장기 금리가 급등하게 될 거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게 될 거라는 전망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고환율의 길을 걷고 있다. 즉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냐 마냐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과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 가시밭길이다 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뜻은 곧 또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고환율,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 그죠? 인플레 문제이죠. 그리고 한국 경제에 대한 불황이 동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황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고 싶은데 금리 인하를 하자니 화폐 가치, 그죠? 인플레 압력이 또 생겨. 그러니까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해. 금리를 내리자니 인플레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금리를 인상하자니 불황 경제가 터져버릴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인플레이션형 불황 상황에 있으니까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베이스들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뭐 정치적 리스크, 정치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다. 뭐 트럼프 때문에, 그리고 뭐 미국이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때문에 우리도 금리 인하에 대한 가시밭길이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정치적 리스크라고 하면서 나오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인플레이션형 불황에 따른 딜레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인플레이션형 불황이 초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본적 시황 배경은 이미 21년도 증시가 하락하기 시작을 했었을 때 제가 이미 다 설명해 드렸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면서부터 이러한 미래가 나오게 될 것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미래 범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측된 미래의 상황대로 천천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때문에가 아니라 대선 때문에가 아니라 애초에 이런 미래가 제기될 수 있을 만한 환경 베이스가 이미 오래전서부터 깔려왔는데, 근데 이거를 주류 언론들은 소프트 랜딩이다라고 하면서 좋은 일이다라는 차원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좋은 일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놨는데 이제 와서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 하나 총대면서 쟤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쵸? 덤탱이 씌워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폴리코노미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때문이다, 대선 때문이다 라는 식의 표현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이런 새로운 리스크가 생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애초서부터
문제가 됐었던 이 인플레이션형 불황에 따른 딜레마 상태에 처해졌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들이 다시 자극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트럼프 리스크 혹은 대선 리스크에 대해서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것도 하나 보도록 할게요. 트럼프가 이기면 미국의 장기 금리가 급등한다라는 요 로스차일드의 견해가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를 우리가 2년물과 10년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원래는 단기채가 더 금리가 낮고 장기채가 금리가 높아야 돼요. 이거 또 설명하면 얘기 길어지는데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은 채권은 돈을 빌려준 거에 대한 권리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돈을 빨리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 A라는 사람이 돈을 빨리 갚겠대. 그게 단기채. 그리고 돈을 먼 미래에 갚겠대. 이게 장기채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위험하냐? 빨리 갚겠다라는 사람보다는 한참 뒤에 갚겠다는 사람이 더 위험한 거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일 당장 갚을게랑 10년 뒤에 갚을게. 뭐가 더 위험하겠어요? 10년 뒤에 갚을게라는 거는 뭐 안 갚겠다라는 뜻하고도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장기채가 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장기채의 이자가 더 비싸야 되고 단기채 이자가 더 싸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역전이 돼 있다라는 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입니다. 근데 이 장단기 역전 현상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경기 침체의 대표적인 징후라고 했죠. 미래에 대한 빚의 상황보다 지금 당장 빚을 갚지 못하게 될 거에 대해서 더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경기가 악화가 돼 있으면은 내일 당장 너 갚을 돈 없잖아. 근데 뭐 내일 당장 갚겠다고 뻥을 쳐 하면서 단기채를 오히려 더 위험하게 생각하는 상황. 그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입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에 항상 불황 경제가 찾아왔다고 하죠. 근데 지금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어져 있는 채 정확히 지금 시간이 2년이 지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장기채가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이 역전 현상이 다시 맞춰지게 돼요. 장기채가 빨리 올라오고 단기채가 천천히 올라오게 되면은 역전 현상이 이제 해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프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이게 2년물과 10년물의 미국의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인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나 있습니다. 여기가 제로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제로 밑으로 안 내려가요. 역전이 안 된다고. 근데 이게 22년도 7월 달에 역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2년째 역전이 지속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이너스 35.65포인트 확인이 되어져 있죠. 장단기 금리가 계속 역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역전이 되어 있었던 히스토리가 아마 미국의 역사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일시적으로는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장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주 보기 드문 일입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금 2년째 지속이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 스프레드의 폭이 좁아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여기 0%, 0포인트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불황 경제를 뜻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불황 경제의 사전 징후로 많이 활용되는 지표입니다. 근데 그 불황에 따른 충격이 언제 생기냐면은 이 역전이 되어져 있는 중에 생기는 게 아니라 역전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데미지를 계속 누적적으로 쌓다가 이게 정상화되면서부터 그래서 이 스프레드가 제로 베이스 위로 맞춰지게 되면서부터가 본격적으로 불황 충격에 대한 쇼크를 받아들이게 되는 게 그동안에 있었던 역사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트럼프 당선이 장기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로스차일드에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 말이 사실이 된다라면은 이 스프레드가 맞춰지게 되면서 제로 베이스 위로 올라오게 되고 요게 과거 패턴과 똑같이 연출이 된다라면은 본격적으로 불황 상황에 대한 충격을 받아들이게 되는 시즌이 여기를 넘어가면서부터 작동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가 됐고 이것 때문에 불황 충격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원래 비정상 상황이 정상화되면서 반드시 이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트럼프 때문이다라는 차원으로 덤탱이를 씌워서 그렇죠. 트럼프라는 사람이 문매를 맞으면서 이 충격에 대한 상황에 대한 뭐 책임을 뭐 뒤집어 쓸 수 있는 상황이 또 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것이 트럼프 당선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로스차일드에서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아니어도 언젠가는 이게 맞춰지게 되는 건데 맞춰지게 되는 그 배경을 정치적인 부분에 포커싱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코노미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미 대선에 대한 본질적인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의 이제 결론인데 인플레이션형 불황에 따른 딜레마 상황. 그러니까 물가를 잡자니 불황이 문제이고 불황을 잡자니 인플레이션이 제작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은 이미 제가 뭐 21년도 코로나 유동성 잔치 이후에 설명해드렸던 논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코로나 유동성 잔치 이후에 이 상황이 전망된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을 뭐 트럼프 때문에 혹은 뭐 선거 때문에 라는 명분으로 치환을 시켜서 본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애초에 전망되어 있었던 이 미래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의 원인을 어쩌면은 숨기기 위한 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트럼프 때문에 혹은 정치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적 이슈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 문제가 정치적인 부분으로 이런 정치적 명분으로 뒤바뀌어 버리게 되게 되면은 이제 본질이 흐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적 명분으로 주가 지수를 흔들어서 시황의 본질을 흐려버리게 되게 되면은 이제 주식시장에 이제 혼선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애초에 그 인플레이션형 불황에 따른 충격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면서 뭐 주가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빠질 수가 있는데 이게 떨어질 때 정치 때문에 떨어진다. 그리고 이 정치 때문에 떨어졌던 부분이 이제 해소되면서 반등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면은 이 문제가 깔끔히 제거된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 때문에 빠졌는데 그 트럼프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면서 올라.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해결이 돼서 문제가 있기 전 상황으로 돌아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갖게 해놓고서는 또 떨어져. 그러면서 하락 추세를 지속하면서 계속 꼬라박는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렇죠. 분명히 떨어질 때는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했고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이 됐는데 왜 또 떨어지지? 이런 생각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어떻게 엔딩이 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흐려져서 정치적인 부분으로 주류 언론이 증시 하락의 원인 뭐 이런 것들을 메이킹 해버리게 되게 되면은 분명히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왜 또 떨어질까? 이전에 있었던 문제가 이미 해결이 됐는데 왜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서 또 떨어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혼선에 쌓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하려고 어쩌면은 이런 얘기를 꺼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요 인플레이션형 불황에 대한 배경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기준으로 시황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거를 기준으로 현재 상황을 보았을 때에는 여전히 우리가 거대한 리스크, 위험을 끌어안으면서 증시 상승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제 방송을 듣고 저에 대한 의견에 얼마나 공감을 할지 모르겠지만 추후 만약에 또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장이 빠지는 상황이 주류 언론을 통해서 소개가 되었을 때 이것을
그쵸? 예, 요 인플레이션형 불황에 대한 문제로 바라볼 것인지 주류 언론이 만들어 놓은 논리대로 정치적인 부분을 가지고 바라볼 건지에 따라서 아마 전혀 다른 상황 해석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거를 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해 드리면서 예,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미국 대선이 약 120일 정도 남아져 있는 상태인데 그 시간 동안 과연 이 정치적 리스크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면서 증시에 움직임을 주게 될 것인지 이어서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첨언을 드릴 만한 내용이 또 생기게 되면은 또 시황 방송으로 안내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잘 유지해 놓으시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그때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